사극 속 주막이 가짜라면 당신은 믿겠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간 화면으로 익혀온 그 모습은 실제와 전혀 달랐습니다. 과연 조선의 주막은 정말 그토록 흥청망청한 공간이었을까요? 주무와 기생이 술을 따르던 그 화려한 풍경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리고 주막이 단순한 술집이 아니었다면 대체 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보면 주막은 언제나 등장합니다. 왁자지껄한 손님들, 상차림, 넉넉한 술독이 한 장면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익숙하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익숙함이 진실처럼 느껴질 때 역사는 조용히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주막이라는 공간이 기록에 처음 등장한 것은 임진왜란 당시 쓰인 일기인 고대일록에서였습니다. 그 전까지 주막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 여행자가 쉬어가는 곳은 국가가 운영하는 역과 원이었습니다. 이곳은 공적인 용도로만 쓰였고 일반 백성은 함부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곧 조선 초기를 배경으로 한 사극에서 주막이 등장한다면 그건 고증 오류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원삼국 시대를 다룬 사극에도 주막이 나오니 그 오류는 더욱 심각합니다. 상업 형태의 주막이 본격적으로 번성한 것은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는 세 번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전쟁의 상처가 가라앉은 뒤에야 사람들이 다시 길 위로 나섰습니다. 전쟁 이후 대동법이 시행되고 상품 경제가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화폐가 돌기 시작하면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활발해졌고 그 길목마다 주막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전국의 주막 수가 12만 개를 넘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의 편의점보다 더 촘촘하게 전국 방방곡곡에 깔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곧 화려함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수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그 공간이 얼마나 허름하고 소박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조선 후기의 주막 문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초가삼간 지붕, 그리고 장대에 매달린 용수 하나뿐입니다. 용수는 술을 걸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주막은 그것을 문 앞에 걸어 간판을 대신했습니다. 어떤 곳은 술이라고 쓴 깃발이나 등을 달아두기도 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면 방 2개와 마루 하나가 전부입니다. 부엌은 방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주모가 손만 뻗으면 가마솥에 닿는 구조였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된장 냄새, 매주 냄새, 술 발효 냄새, 그리고 길손들의 땀 냄새가 한꺼번에 뒤섞였습니다. 사극 속 주막에서는 절대 재현되지 않는 광경입니다. 1894년 조선을 직접 여행한 영국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주막방의 실태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은 우리의 상상을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그가 기록한 주막방의 평균 온도는 33도였습니다. 심한 날은 39도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방이 아니라 찜통이었습니다. 가로 2.5m, 세로 1.8m 남짓한 방에 많게는 10명이 넘는 사람이 끼어잤습니다. 매주와 살림살이 사이에 비집고 누운 칼잠이었습니다.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구간이 붙어 있었습니다. 조랑말들은 밤새 울어대고 싸워댔으며 그 소리는 고스란히 잠자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이 그 방에 누워 있었다면 과연 잠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사극 속 주모가 내미는 따뜻한 술 한 잔이 갑자기 다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극 속 주막은 늘 이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널찍한 마루, 깔끔한 상차림, 알맞게 덜어낸 술병이 단정하게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그림이 나온 걸까요? 한국 사극들은 저작거리 주막에서도 술독제로 술을 내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나 술병에 적당히 덜어서 상 위에 올렸고 우리는 그 모습이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익숙한 장면이 실제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드라마 제작자들이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 다듬은 결과인지를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조선 주막에서 내놓는 음식은 단출했습니다. 주된 음식은 장국밥이었는데 양지머리로 국물을 우려내고 간장을 타서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술은 탁주나 청주를 팔았습니다. 화려한 안주 상차림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길 위의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밥조차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상평통보가 전국으로 퍼진 조선 후기가 되어서야 주막에서 국밥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나그네들은 직접 식량을 짊어지고 길을 걸었습니다. 주막은 그저 몸을 눕힐 공간을 빌려주는 곳에 가까웠습니다. 지금의 주막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도시로 가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한성부나 평양부 같은 큰 도시의 주막에서는 숙박 없이 술과 밥만 팔았습니다. 도시형 주막과 지방 주막은 성격 자체가 달랐습니다. 지방 주막은 식당과 주점과 숙박업을 한꺼번에 겸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곳은 복록방이라 불리는 온돌 큰 방 하나에 여러 사람이 함께 뒤섞여 잠을 잤습니다. 그 복록방은 밥을 먹은 손님에게 공짜로 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나그네에게는 그 방이 유일한 피난처였을 것입니다. 주막을 운영한 여주인, 즉 주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생일을 마친 퇴기 출신이나 격이 낮은 궁녀, 나인 출신이 주막을 차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들에게 주막은 새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몸을 혹사시켰던 지난날에서 벗어나 가마솥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곳이 바로 주막이었습니다. 주막이 세워지는 위치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큰 고개 아래 길목, 교통의 요충지 대로변, 나루터 주변, 그리고 장터 근처가 전형적인 자리였습니다. 사람이 지나야 주막이 살고 주막이 있어야 사람이 쉬어갑니다. 주막의 위치는 조선의 물류 지도와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막이 단순한 술집과 여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공간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능들이 조용히 숨어 있었습니다. 주막은 돈을 맡기고 영수증을 받아 다른 주막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장거리를 이동하는 상인에게 이 기능은 목숨만큼 중요했습니다. 먼 길을 가면서 현금을 몸에 지니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주막을 통해 돈을 맡기고 목적지에서 찾는 방식은 조선 상인들의 살아있는 지혜였습니다. 또한 주막은 소식을 전하는 우체국 역할도 했습니다. 길손들이 전하는 말과 소문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어지며 정보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가 지방에 내려가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주막이었습니다. 민심의 온도를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첩보의 현장이 주막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암행어사라면 어디서 첫 번째 정보를 모았겠습니까? 화려한 관아보다 냄새나는 복록방이 오히려 진짜 민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막은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능이 언제나 모든 주막에 갖춰져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은행이나 첩보기관 같은 역할은 주막의 주된 목적이라기보다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부수적 기능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모든 주막이 복잡한 기능을 수행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역사 속 어떤 공간도 하나의 이미지로 단순화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극이 보여주는 주막과 역사 기록 속 주막, 이 두 이미지 사이에는 꽤 깊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 간극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대적 배경의 혼동입니다. 주막은 조선 후기에 번성했는데 사극은 그 모습을 조선 초기나 훨씬 앞선 시대에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원삼국 시대를 다루는 사극에서도 주막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막이라는 공간이 드라마에서 얼마나 편리한 장치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등장인물들이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략을 꾸미는 공간으로 주막만큼 유용한 곳이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보다 서사적 편의가 우선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쌓이면서 시청자들은 주막을 조선 전 시대에 걸친 보편적인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 왜곡의 작동 방식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사극은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느 정도의 연출적 허용은 불가피하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저작거리 주막에서 술독제로 술을 내지 않고 술병에 담아내는 장면은 역사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연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상차림을 다듬는 것과 존재하지도 않은 시대에 주막을 등장시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무렵 비슷한 논란이 실제로 불거진 일이 있었습니다. 특정 사극에서 주막의 상차림이 지나치게 고급스럽다는 지적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기생집과 저작거리 주막을 같은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 차이를 뭉개는 순간 시청자는 조선의 신분제와 빈부격차를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역사를 감각으로 전달하는 것이 사극의 역할이라면 지나치게 정제된 공간은 오히려 역사를 멀게 만드는 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불편한 진실이 역사를 더 가깝게 합니다. 이사벨라 버드비숍의 기록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조선인이 아니었기에 익숙함에 눈이 멀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도 한계가 있습니다. 1894년의 조선, 그것도 특정 지역의 주막을 본 외국인의 눈입니다.
모든 시기, 모든 지역의 주막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서양인의 시선에는 문화적 낯섦이 섞여 있습니다. 39도의 방 온도가 그에게는 충격이었겠지만 조선인에게는 익숙한 온돌 문화의 일부였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한 눈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같은 공간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이 역사 해석이 늘 논쟁을 품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마지막 주막의 흔적이 경북 예천의 삼강 주막입니다. 그 주막은 지금도 문을 열고 있습니다. 삼강 주막은 1900년경에 지어졌습니다. 그 작은 초가 건물 안에 조선 후기 주막의 실제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공간에 서면 사극 속 주막과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화면이 아닌 실제 공간은 훨씬 더 솔직하게 역사를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하나로 정리해보면 사극 속 주막은 완전한 거짓도 완전한 진실도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와 연출이 섞인 복합적인 산물입니다. 조선 후기 주막이 전국에 12만 개 넘게 있었다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주막들이 사극 속처럼 활기 넘치고 단정한 공간이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주막이 조선 중기 이후에야 상업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는 것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극은 그 시간표를 무시하고 편의에 따라 주막을 아무 시대에나 배치합니다. 주막이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은행이자 우체국이자 첩보기관이었다는 것도 기록으로 뒷받침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주막의 일상적 기능이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과 연출의 경계입니다. 사극을 즐기되 그것이 역사 그 자체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가장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역사는 아직 이 모든 물음에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는 조선 후기 주막조차도 여전히 해석의 여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역사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완전히 해석된 역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알게 된 것은 주막의 실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화면 속 이미지를 진실로 받아들이는지를 함께 확인한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당연하게 여긴 또 다른 사극 속 장면 중에서 실제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을 품고 다음 사극을 보십시오. 오늘 영상이 역사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에도 당신이 몰랐던 역사의 진짜 얼굴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